가해 1, 가해 2 두 개 지역으로 세분화했고 일본이 가해 2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가해 2 지역으로 분류되면 개별 수출 허가의 제출 서류가 더 복잡해지고 심사 기간도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20일간의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언론은 오늘 한국 정부가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는 소식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NHK는 오늘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29개 나라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신설하는 새로운 그룹으로 일본을 분류했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지통신 역시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치라며 일본에 대한 수출 관리 절차가 엄격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서는 안 된다며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의 새 주인인 MBK 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롯데카드 인수 본계약 체결 약 2달 만인 지난 9일 MBK 파트너스가 롯데카드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 초까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종료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5월 롯데카드 지분 79.83%를 1조 3,8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 계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일부 지분은 우리은행이 보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작업 마무리 뒤 롯데카드의 지분 구조는 MBK 파트너스가 약 60%, 우리은행이 20%, 롯데 지주 측이 20%가 됩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진이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단백질 작동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권영무 울산과기원 생명과학부 교수팀은 토니비피 단백질이 백색 지방세포의 에너지 소비와 지방 분해를 감소시켜 비만과 당뇨병을 촉진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점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충남 서부와 제주도는 10에서 40mm, 강원과 충청, 호남과 경남 서부는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내륙 지역 곳곳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5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현미경 검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의 작은 부덕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장관이 되는 순간 검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검찰 지휘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쥐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사법고시를 통과한 이력이 없다, 이 점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조국 후보자가 공부를 못해서 사법고시에 낙방했다, 이런 가짜 뉴스까지 돌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사법고시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실패는커녕 도전도 안 했습니다. 법학자의 길만 걸었습니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 자격을 따질 때 사법고시 통과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도 비법조인 출신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사한 논리로 강경화 장관이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어서 외교부 장관감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전에 어떤 정치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졸 출신이라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아니라고도 했지요. 다 같은 맥락일 겁니다. 자격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 각종 고시 통과자가 장관을 독식하던 시대에 항상 공평과 정의가 넘쳤던가요? 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김기춘 법무부 장관 시대엔 왜 그랬습니까? 말이 되고 건이 되는 걸로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따져봅시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FM 102.5MHz로 독도에서 방송되는 KBS 1라디오. 네, 여러분 듣고 보고 계시죠?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김용민 라이브 일부 전주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구, 포항, 안동, 청주, 전주, 제주 그리고 서울에서 함께할 수 있는 김용민 라이브 1부입니다. 2부는 전국 방송이고요. 네, 더위에 지치고 내리는 비에 지치셨습니까? 지금부터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가 여러분의 피로를 확 날려드리겠습니다. 피로야 가라, 주파수 고정.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우리 정부가 결국 한국의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뺐습니다. 지난 2일 일본 조치에 대한 맞불로 해석되는데요. 이렇게 하기까지 우리 정부는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일본을 향한 끈질긴 설득과 설명 작업을 이어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전방위 외교전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11일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사전 예고 없이 워싱턴을 전격 방문하기도 했지요. 백악관 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시 여러 언론들은 김현종 차장이 미국에다가 한일 경제 갈등에 관한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김현종 차장은 미국에 그런 중재를 요청한 일이 없다. 이렇게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현종 차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미국에 갔다 왔는데 언론 기사에 보면은 그 중재를 요청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런 말을 그렇죠. 미국의 이런 반응은 기사들이 뭐냐 떴는데 뭐. 제가 가서 중재 요청을 안 했습니다. 중재를 제가 미국 가서 요청을 하면은 청구서가 날라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을 합니까? 그리고 반대급부를 요구할 텐데 제가 뭐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 그것을 요청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미국이 만약에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관여를 할 거고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무장한 일본 위주해서 나머지 그 아시아 국가를 일본을 통해서 그 아시아 외교 정책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렇지가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제가 중재란 말을 안 했고 미국이 알아서 해라. 네가 아쉬우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네요. 뭐 조금 뭐 그런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본의 경제 도발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경제 갈등. 어느덧 한 달 하고도 열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는
일본과 무역 부문에서 공조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오늘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내놓았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갈등이 계속될 것인가? 한국과 일본 양국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대화의 채널을 열고 협상을 해야 할 텐데 그 시점이 언제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와세다대 국제학술원의 박상준 교수는 한일 관계의 전환점을 바로 이때로 예상했습니다. 10월에 일본에서 소비세가 8%에서 10%로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소비세가 올라갈 때마다 경기가 일시적으로 후퇴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지금 또 미국하고 중국 마찰로 인해서 네. 그 일본 기업의 영업 이익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마찰이 있으니까 네. 그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에 많이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10월 들어가면은 일본 경제에 안 좋은 그 조짐들이 많이 보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언론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경제계라든가 언론에서도 그 불만 목소리가 나올 테니까. 김용민 라이브. 한미연합지휘 소훈련 첫날인 어제 북한은 외무성 국장 명의로 남측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조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 대화는 아니라는 걸 똑바로 알아두는 게 좋을 거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 북미 사이에 곧 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이쯤에서 북한의 속내가 궁금해집니다. 북한은 왜 미국으로는 친서를 보내고 한국한테는 거친 말을 쏟아내는가? 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에 임명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남한을 비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북한이 남한에게 도와달라는 반어법이다. 이런 해석이었는데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부 들어보시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속된 말로 남한을 조금 이렇게 자극을 하면 네. 뭐 약을 올리면 미국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해가지고 전략이다. 미국의 대북 협상에서에서 자세 변화, 셈법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좀 고칠 수 있도록 미국한테는 트럼프 심기 관리하느라고 이제 편지 보내가지고 좀 관리하고 한국한테는 나중에 말로 풀면 되니까 우리하고는 그렇죠. 좀 세게 얘기하고 그런 거네요. 네. 그렇죠. 쓰리 쿠션으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붙들어 둬야 되겠고 문제는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실무 관료들이에요. 실무 관료들의 저희 그 오래된 습관, 북한의 선행동을 요구하는 미국 실무 관료들의 태도를 좀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걸 우리 정부가 하라. 나서서. 그렇죠. 꼭 집을 나가기를 바라거나 또는 밥을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가버려 이러마. 저는 밥도 주지 마. 그런다고 해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지난 토요일에 북한이 또 단거리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거의 보름 사이에 5번째 발사인데 특이한 것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이 자기들의 새 무기라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무기의 명칭이나 특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북한의 신형 미사일 실험,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엇갈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이 계속해서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발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 뻥 같아요. 그 핑계고 예. 실제로는 미사일 투발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탄두를 증가시켜서 이제 어쩔래 우리는 핵 강대국의 길로 간다. 네. 핵 강대국의 길로 가서 그럼 궁극적으로는 미국하고만 대화를 해서 핵 군축 협상을 준비 중이다. 미사일 개발에 우리의 이제 표적이 되는 부분은 분명 안보상의 위협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우리는 그럼 어떠냐 그러는데 우리 현무 미사일이 1000발 이상 소요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북한을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건 전술지대지 미사일 분야다. 네. 예, 이런 점에서는
사실 저는 뭐 어떤 거 공포의 균형은 이루어졌다고 보고. 김용민 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방송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역임한 한상혁 후보자는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 인터넷에 떠도는 무분별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가짜뉴스 어떻게 척결할 것인지 한상혁 위원장 후보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법률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 내지 허위 조작 정보는 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어제 제 딸이 카톡 내용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무슨 소문내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정인에 대한 이 악성 루머들을 SNS를 통해서 유포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고 하는 이런 서비스도 유행이 될 정도로 인터넷 환경이 극히 이 악영향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DJ DOC의 깡패의 천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약골이라 맨날 맞고 다녔어. 맨날 얻어 터졌어. 아버지한테 맞고 형한테도 맞고 심지어는 여자애도 날 때렸어. 비오는 날도 먼지 나게 맞았어. 나만큼 맞아본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결국 태권도도 배웠는데 싸움만 하면 왜 내가 먼저 고삐가 나는 걸까? 아 고삐가 싫어. 날 때리는 놈이 싫어. 폭력 없는 세상에서 난 살고 싶어. 제발 부탁이니 날 때리지 말아줘. 난 맞기 싫어. 때린대 또 때리지 마. 시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골목에 깡패가 내 돈을 모두 빙 뜯어가 버렸어. 싸움만 잘하면 깡패 때려주고 싶었어. 하지만 무서워 그냥 내 돈 다 줘버렸지. 우리 집은 벌써 12번째 이사했지. 왜냐고 나한테 맞은 애 병원비 이빨값 때문에 허허이 전셋집 월세집 이제 방학한 우리 가족 나 때문에 고생 많지. 내가 정말 잘못한 건 절실히 알아. 하지만 난 누구든 때리고 싶어. 누구든 덤벼도 난 겁나지 않아. 날 절대로 열받게 하지마. 난 깡패도 아니고 건달도 아니야. 싸움은 내 인생의 유일한 취미인 걸 절대 말리지마. 난 싸울 거야. 살고 싶지 않아. 창피해서 하필 왜 그곳에 내 여자가 깡패가 도망가 귀를 물어 뜯어버렸어. 핥히고 꼬집고 머리카락 뜯어버렸어. 중요한 부분도 거의 작살이 나버렸어. 여자는 대단해 정말. 여자친구 무서워. 재밌는 노래입니다. 예.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8144번 쓰시는 분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시작하는 멘트가 좋았습니다. 달리는 버스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스피커 크게 틀고 달립니다. 대구 버스가. 아이고 기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572번 쓰시는 분 이번 피서는 강원도 다녀오셨죠? 즐거웠으리라 믿고 더 힘내서 방송
하시지요. 저는 포천으로 갔는데 방송이 잘 안 들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아, 포천에서는 97.3이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90.3으로 맞춰 들으시면 어떨까요? 이 경기 동부 지역 또 북부 지역에서는 90.3, 용문산에서 1kW로 쏘는데요. 네, 90.3으로 맞춰 들으시면 어떨까요? 남양주 이런 지역에서 아주 깔끔하게 깨끗이 들립니다. 깨끗이 들립니다. 네, 깨끗이가 아니죠. 깨끗이 들립니다. 예, 국군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 역사적으로 보면 공부 잘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공부 못한 민초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졌습니다. 아이고, 공부 잘한 사람 중에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 던진 분들 많이 계신데요. 예, 그렇죠. 민초들의 애국심, 네, 민초들의 애국심이 공부 잘한 사람들의 못한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필명이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예, 용민이 형 전주에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항상 스마트폰으로 들었는데, 예, 라디오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셨네요. 네, 기왕 이렇게 된 거 주파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김용민 라이브 일부 전라북도 지방에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전주, 익산, 군산, 김제를 비롯한 서부 전북 지방에서는 96.9, 요게 저 모악산에서 5kW로 쏘는 거예요. 그리고 남원, 순창 등 지리산 기슭에서는 88.3, 그리고 무주, 장수, 이 전라북도의 그 고산지대인데 무주는 88.7, 장수는 91.9로 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김민웅님, 제주에서도 잘 듣고 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작에 제주 지역에서는 저희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일부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방송, 네, 그 중에서도 김용민 라이브가 방송되는 KBS 1라디오를 선택하신 모든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자,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퇴근 시간을 앞두고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먼저 서하남에서 송파 사이로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더 가서 성남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성남요금소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이후 판교를 지나서는 일산 쪽으로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와 또 시흥에서 송내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으로 일광터널 부근 3차로 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위로도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처리 작업 여파받아 동작대교부터 극심한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정체는 영동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길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과연 이번엔 제대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개정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의 최승섭 팀장 연결돼 있지요.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승섭 팀장님. 지난 7월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나왔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가장 눈여겨 보게 되시던가요? 예, 우선 기존에는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부가 이제 일정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거를 적용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네네. 기존에는 이 필수 요건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초과되는 지역. 잠깐만요. 어려운, 네.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이 네,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제 투기 과열지구. 아닙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었는데 네네네. 이거를 오늘 그 투기 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가 된 그렇군요. 그러면 얼마나 확대가 되는 겁니까? 우선 기존에는 이제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이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어쨌든 간에 단 한 곳도 지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없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조건이 하나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 개도 없는데 이번에는 그 이제 투기 과열 지역이 전국에 한 31개 지역이 있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물론 그 분양 가격이라던가 청약 경쟁률 또 거래 사례 이런 것들 중에 또 한 가지를 요건을 충족해야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 조건도 또 쉽지 않은 조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 조건보다는 많이 좀 완화된 조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분양가 상한제 다 아시겠지만은 일정 가격 이상으로 이제 분양가가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비와 건축비의 합을 분양가로 보시면 되는데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라는 법정 건축비 여기에 이제 가산비라는 추가금이 붙고요. 그리고 토지비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를 더해서 이 가격을 넘지 않는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해야 된다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소급 적용이 되는가 하는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죠. 네네. 일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이 소급 적용이 아니라 적용의 대상 범위를 고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대상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기준을 바꾸게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물론 모든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가 돼 있었지만 네네네. 그 예외적으로 이 도정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기준으로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네. 관리처분 계획을 앞당긴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앞으로의 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에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난 여러 개의 재건축 단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네. 저도 이제 선생님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소급 적용이라기보다는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걸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곳이 바로 강남 재건축 재개발 단지인데 어떻게 네, 여기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약 66개 단지로 나오고 있고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강동구의 둔촌주공, 강남구의 개포주공, 반포주공 1단지, 신반포 4지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게 정부가 말한 것처럼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그 새롭게 적용되는 단지의 건설사라든지 입주 예정자들 이들이 반발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언론상으로는 지금 반발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국토부가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우선 국토부가 오늘 설명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관리처분 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 가격 및 사업 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감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더 큰 이제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에 빨리 분양해야겠다. 이런 밀어내기 분양 어떻게 우려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밀어내기 분양은 이미 과거에도 나타났었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참여정부 때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었는데 그 당시에 2007년도에 굉장한 밀어내기 분양이 있었습니다. 이제 통계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서울 인허가 수가 아파트가 약 30만 호였는데 이게 2007년도에는 50만 호로 죄송합니다. 2006년도에 3만 호였었는데 2007년도에는 5만 호로 늘었습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밀어내기 분양이 되다 보니까 2008년과 2009년에는 약 2만 호, 2만 7천 호 정도로 분양 물량이 확 줄었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공급 물량이 줄 것이다라는 수치가 대부분 여기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밀어내기 분양으로 공급 물량이 확 늘었다가 그 이후 1, 2년에 줄었었는데 이게 이제 2010년도에는 다시 5만 호, 2011년도 4만 7천 호, 2012년도 4만 호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때는 이게 밀어내기 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 직후에는 물량이 좀 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반적인 그 분양 물량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혁 초반에는 다소간의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이제 안정돼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지 거주 의무 기간도 손볼 것 같죠? 네, 그럼 뭐 민간 택지를 예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일 경우에는 그 투기 가해지구 같은 경우는 3년의 전매 제한의 기간이 있는데요. 네. 이걸 이제 5년으로 늘리고 이제 언론 보도를 보신 분들은 전매 제한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보도를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이 대상은 이제 민간 택지에서 주변 시세의 70% 미만으로 분양했을 경우에 지금은 전매 제한 기간이 4년인데 네. 이게 이제 법이 바뀌게 되면은 민간 택지의 경우에는 주변 시세보다 80% 미만을 분양했을 경우에는 전매 제한을 10년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늘어났군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줄여서 경실련에서는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 계획 발표 이후 제대로 실효성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라 이런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연옥 님께서 문자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도 집값 제대로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경실련에서 강조했던 부분 뭐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그 발표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많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한번 평가해 주시죠. 아닙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16만 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부터 시행이 되다가 2014년 12월도에 이제 탄력 적용이라고 사실상 폐지가 됐습니다. 네네네. 박근혜 정부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기 위한 조건을 만들었었는데 네네. 당연히 그때도 한 군데도 지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고 네. 요거를 이제 2017년도에 김현미 장관께서 좀 더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기준을 완화하겠다 해서 지금의 기준이 생긴 건데 네네네. 이걸로도 인해서 단 한 군데도 지정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상 201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 그 계획이 굉장히 신임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필수 조건과 선택 조건 중에 하나가 됐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굉장히 입맛에 맞는 극소수의 지역에만 적용하기 위해서 좀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문제점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하나만으로 저희는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네. 이 분양가 상한제가 고분양으로 주변 시세를 자극하고 또다시 고분양이 악순환되는 것을 좀 끊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집값이 안정되고 하락하기 위해서는 뭐 세제 정책이라던가 아니면은 전월세에 계신 분들을 위한 뭐 전월세 상한제라던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들이 같이 있어야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 폭등했던 집값을 다시 낮출 수 있는데 네. 이번 대책은 이제 그러한 대책들이 아니라 단순히 지금 폭등했던 집값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게 하는 정도의 수준의 굉장히 미미한 대책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까지 확대하는 방안, 이 국회 입법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서 고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우선 이렇게 그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모든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게 저희 경실련의 입장인데 이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이고 참 넘을 산이 많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잠깐 인터뷰. 경실련 부동산건설기획본부 최승섭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을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한 주의 시작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특별한 섭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연락이었습니까? 네, 바로 김용민 라이브 홍아람 PD님의 긴급한 전화였는데요. 네, 아니 무슨 내용이었길래 그렇게 긴급했습니까? 혹시 MC?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돌아오는 목요일 네. 아베규탄 촛불 문화제에 참가하는 애청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석석이 직접
광화문으로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오호, 아니 그 광복절 특별 인터뷰로 광화문 광장에 석석이 뜬다. 네, 그렇습니다. 광화문 입구에서 석석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쯤에서 목요일 날씨가 궁금해지는데요. 그 비가 지나가고 맑은 날이 되기를 바랄 텐데요. 예,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날씨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또 나왔습니다. 석석 광복절에 광화문에 나간다고요? 기대됩니다. 저분이 누굽니까? 저분 어떻게 점점 회춘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다시 듣고 목소리를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목요일 날씨 어떻습니까? 목요일. 그건 목요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반기문 사무총장님 알겠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광복절이 다가온다. 노 아베로 연대하자.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 전주방송총국을 통해서도 김용민 라이브 일부가 방송이 됩니다. 네. 뭐 두 분의 그 유명세가 저에게 많이 밀리기 때문에 전주에서 김용민 아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네. 김수민, 오창석을 알겠습니까?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김용민 씨는 이제 조금 잊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창석입니다. 네, 그래요. 제가 예전에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출마 지역구를 발표한 곳이 전주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듣고 환영해 주실 거라 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이제 아주 신예 평론가인데 사실 처음 방송 데뷔했을 때 그때 콧물을 흘리셔가지고 제가 이제 손수건을 달아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아, 저는 감개무량합니다. 이렇게 커졌어요, 두 분이. 네, 그 콧물이 옷에 다 묻었다는 김용민 씨 옷에. 예, 그래요. 예. 자, 앞서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최승섭 팀장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김수민 평론가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전문가들 반응 준비해 오셨네요. 네, 반응들 취합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반응 또 조금 부정적인 회의적인 반응이 엇갈려서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왔던 그 현실을 좀 상기시키면서 거품이 낀 집값의 하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견해들이 있었고요. 또 상한제 실시로 낮아진 분양가는 청약 대기 수요의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서 재고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또 각종 그 어떤 풍부한 부동 자금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단번에 주택 가격을 끌어내릴 정도의 파괴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관측도 한편으로는 나왔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낮아진 분양가 같은 경우는 청약 대기 수요의 분양 시장 관심을 증폭시킨다. 네. 그래서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민간으로까지 확대를 하는 것. 네, 일단은 뭐 예전에 실시를 했다가 좀 풀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예. 또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이 부분은 집값을 잡는 어쩌면 고전적인 방법, 상식적인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타의 어떤 뭐 아까 전에 지적했다시피 시중에 풍부한 부동자금 이런 문제 때문에 파괴력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다각적인 대책들을 같이 세워야 집값 안정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고론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건설 원가를 상당 부분 공개해서 저 아파트 얼마에 들여서 만들었는지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 윤곽이 잡히면은 집값이 하염없이 뛰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후분양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해법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좀 잘 쓰면 좋겠네요. 네. 하나만 한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네, 김용민 씨께서 하나만 한 질문을 했습니까? 예. 반성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반대하면은 또 반대한다고 뭐라고 하실 거기 때문에
네, 때로는 월요일만큼은 하나마나 하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기로 하겠습니다. 아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최명성 목사인가요? 기자인가요? 시멘트 관련된. 용인사 씨는 환경운동가세요. 최근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30평형대의 집을 짓기 위해서 아파트 집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멘트의 원가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적게 든다는 거죠. 그런데 왜 30평형대의 아파트 값은 몇십억 대까지 갈 수 있는가? 여기 굉장히 의문이다라는 얘기.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지대료, 그러니까 땅값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너무나도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건설 원가가 터무니없이 불려졌다라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건설 원가는 어느 정도 이 공공의 그 파악 속에서, 공공의 통제 속에서 그 가격이 산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통제 못하게 그냥 통제를 안 하면, 방치하면은 이 뭐 한정없이 또 불어나지 않겠어요? 그 가격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결국 우리나라도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오늘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조목조목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제외된 물품이 1,194개라고 합니다. 이 전략 물자 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크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진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램 시장 점유율이 72.4%인데 이 디램 공급이 2개월 동안 정지가 되면 전 세계 2억 3천만 대의 스마트폰 만드는데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일본으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수출 규제 보복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늘 나오는 글로벌 밸류의 체인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걸 역추적하다 보면 결국 일본이 시작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을 얻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이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입어요. 또 국제적 공신력에 있어서도 크게 그 위상이 추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신뢰대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기는 저기 하여간 우리하고 예를 들면 사이가 나빠지면은 언제든 팔아야 할 물건을 안 팔 수도 있는 나라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서 일본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김현종 차장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아주 소규모의 추이를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압도할 수 있도록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유능한 기술자들을 많이 모으고 인센티브도 많이 줘야 한다라는 당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김 차장은 15년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한일 FTA 협상 당시 수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일 FTA를 파기하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그 당시 일본과 한국의 기술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만약에 FTA를 체결할 경우 기술이 너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일본에 의존해서 가져온다면 우리나라 스스로가 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5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5년 전에. 와, 미리 예측을 잘한 거죠. 대단한 선견지명을 갖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은 정말. 근데 실제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분야에서 기술력이 16%나 향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기의 성과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한 미국에 최근에 다녀왔는데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청구권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을 미국에 알리는 것. 두 번째는 미국이 현재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왔었던 샌프란시스코 협약 이후에 일본을 필두로 나머지 국가들을 종속 변수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일 관계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이 부분을 언론들이 가장 많이 주목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만약에 미국에게 중재를 요청하면 미국이 우리가 중재해주는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인 줄 알았는데 미국한테 할 말은 하는 그런 분이었나
봅니다. 네, 그렇다는 지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일본의 이런 공세가 대단히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뺀다면 우리도 역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빼겠다. 그랬고 오늘 실행에 옮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tit for tat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은 일단은 이제 원래의 화이트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백색 국가, 우리로 치면 백색 국가 개념이죠. 수출 지역 분류 가가 있는데요. 가 지역과 나 지역이 있었던 건데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지역을 신설해가지고 일본을 그쪽으로 분류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가도 나도 아닌 다. 근데 조금 어색한 거는 이제 그 다 지역이 가와 나 사이 정도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다로 따로 빼는 게 조금 어색해 보이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보면은 가의 이 이렇게 빼놨어요. 그러니까 가, 나가 돼 있는 것을 가 그룹을 세분화해서 가의 1, 가의 2 이렇게 세분화한 다음에 가의 2 지역에 일본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만 가의 2지역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포괄 수출 허가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고 사용자 포괄 허가라든지 또 품목 포괄 허가만 경우에 따라서 허용이 되는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개별 허가 절차도 까다로워져서 심사 기간도 5일 이내가 기존의 내용이었다면 15일 이내로 시간이 더 늘어나고 수출 허가 신청 서류도 기존의 3종에서 5가지 종류로 더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정안을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규제 심사 등을 거쳐서 9월 중에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네. 그런데 성윤모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의견 수렴 기간 중에 그러니까 9월 중 시행 이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정부는 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다소간의 변동 가능성을 또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이 뭐 예를 들어서 반성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말하자면 규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 규제를 없앤다면은 우리도 뭐 지금의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러나 분명히 사과는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 일본의 규제 시행이 8월 28일부터입니다. 네. 거기도 이제 시행 일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삿바 싸움을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1700번 쓰시는 분 전주에서 택시 운행하는데요. 5시 5분부터 김용민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김용민 라이브 사랑해요. 최장수 프로그램 되기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전북 지방에서도 함께하는 김용민 라이브 1부입니다. 예, 제가 전라북도의 사위입니다. 이 전형적인 정치인의 멘트 아닙니까? 다 인연이 있어요. 충청도도 인연이 있고 경상도도 인연이 있고 그게 바로 정치인의 자세인 겁니다. 과거에 이제 이인재 전 의원께서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섰을 때 이제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강원도에 이인재가 있고 저는 이인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인천 경선에서는 인천의 인, 제물포의 제, 이인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적 있죠. 네. 그 지역별로 하나씩 될 수 있는 것도 제주고 요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그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도 고향은 황해도 서흥. 그런데 선사는 충청남도 예산에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는 광주에서 다녔어요. 전국 각지에 다 인연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필요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주에서 출사표를 던졌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그 당시 표창원 교수 현 의원이 전주에서 자기 인연을 얘기하면서 누구누구 만약에 김용민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주에서 자라서 예쁜 딸을 키웠습니다. 바로 제 장인의 고향 전주입니다. 이게 사실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전주의 사위 맞아요. 아내가 임실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북의 사위.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굉장히 각별한 날이에요. 자, 그래요. 7373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 왕의 청자입니다. 김수민 평론가와 오창석 평론가 좋아합니다. 김수민님께 질문입니다. 성대모사는 타고나신 겁니까?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인가요? 아무튼 중요한 건 너무 잘하고
참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이가 이제 시사평론하면서 성대모사를 하니까 김용민 선배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네, 타의 추종을 유허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누가 대신 대답하라고. 제가 10년 전쯤에 그때는 제가 평론가 아니라 이제 20대 후반에 준백수 상태일 때였는데 술자리에서 제가 성대모사를 하는 걸 듣고 같이 있던 사람이 김용민이라고 아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서 제가 당연히 아는데 그 사람보단 내가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었죠. 그래요. 칭찬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칭찬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아내분이 군산분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호남 쪽. 예. 또 그래서 그분도 또 호남에 가서 또 나름대로 또 인연을 또 소개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게 정치입니다. 예. 002번 쓰시는 분 세 분 때문에 월요병이 싹 사라집니다. 오느라 주름이 들어서 걱정입니다라고 하셨고 6760번 쓰시는 분 경북 김천에서는 90.7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천에 가면 달봉산이라고 있어요. 달봉산. 달봉산에 지금 저희 KBS 대구방송총국 중계소가 있습니다. 달봉산. 이런 거 외우는 시사평론가가 없습니다. 네. 예. KBS 사과도 외워요. 네.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예? 네. 자, 그래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일본의 화장품 브랜드인 DHC의 혐한 논란이 불거진 뒤에 이 DHC 코리아가 일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댓글 기능 자체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HC 코리아의 인스타그램인데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1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네티즌들이 몰려가서 항의하는 글을 남기자 댓글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DHC 자회사의 DHC 텔레비전에서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다라고 폄하를 했고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했다라는 황당한 주장도 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출연자는 조센징이라는 비하 표현까지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네, 일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DHC 텔레비전. 네.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항일 감정은 절대로 식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네,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이 DHC 코리아의 계정이 이 새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 계정 중에 하나가 일본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네티즌들이 일본 계정에 가서 이 댓글도 차단해봐라. 사요나라다. 또는 영어로 노 재팬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민주평화당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집단 탈당이 일어났습니다. 대한정치연대 라는 모임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한 것인데요. 이쪽 대표격인 유성엽 의원은 제3지대 신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가자고 당에 제안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탈당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한신당을 이제 곧 창당할 것이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고요. 남아있는 정동영 대표 측은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도 한 분의 원로 정치인에게는 유감을 표한다. 분열을 막아야 할 뿐이 이걸 기획하고 조종한 혐의를 벗을 수 없다. 대표적인 구태 정치라면서 사실상 박지원 의원을 겨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제3지대 신당이라. 아니 그 제3지대 신당을 만들려고 국민의당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역설인데 당을 만드는 순간 제3지대가 아니게 되어버리죠. 제3지대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떤 공백 그쪽을 노려가지고 가는 건데 거기다가 텐트를 또 쳐버리면 텐트와 텐트 사이에 또 공백이 남아서 거기가 또 다른 제3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3.5 신당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이쯤에 또 하나의 텐트를 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제7 신당, 제7지대가 되는 건가요? 하여튼 김종덕님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제3지대 신당. 최근에 언론이 안철수 전 대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한국에 있지도 않을 거고 한국에 가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독일에 있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제3국. 제3지대. 네. 제3지대. 예. 네. 벌써 끝날 시간 됐어요. 민해 한수. 네, 제3지대와 가의 이 지역 중에 누가 더 힘들까? 네. 자, 서기 한수. 네, 봉오동 전투 영화 개봉했는데요. 단결된 힘으로 이겨내자라고 남겨두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38번